처음에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아시아식 감성, 보여주기식 기술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블랙호크 헬기를 들여오려 했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유럽 기준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론과 달랐습니다. 헬기는 하늘에서 떨어졌고 레오파드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K2 전차의 시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름 냄새, 진동, 조준 후 2초 만에 목표를 사라지게 하는 포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할 전략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것은 한국의 무기였습니다. 유럽 최강을 자부하던 폴란드 중령이 한국 무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충격적인 고백.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 방산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폴란드 육군 전략기획단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마렉 리보프스키입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블랙호크 헬기 도입을 최종 조율 중이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우리는 줄곧 미제 무기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명목 아래 반론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17년간 유럽 군사체계 안에서 성장한 제게는 서방 무기가 곧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헬기는 늘 전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신속 기동, 병력 수송, 긴급 후송. 제가 첫 임관 후 배속된 부대에서도 블랙호크는 언제나 가장 먼저 출격했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자산이었습니다. 유럽 군인이라면 누구나 블랙호크의 로터음을 들으면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나토 합동훈련에서도 블랙호크는 절대적 존재였고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화는 우크라이나에서 무너졌습니다. 정밀 타격 무기와 드론, 대공망이 깔린 전장에선 헬기는 더 이상 기동전의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보고서에는 격추, 또 격추. 러시아군이 2해 동안 잃은 헬기만 해도 100대가 넘는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현대전은 공중 우세보다 지상 화력이 승부를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공중이 아닙니다. 지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일부 상층부는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블랙호크 도입은 동맹과의 신뢰를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기술적 효용성보다는 외교적 메시지가 우선이었죠. 그러던 와중 한 줄의 문장이 회의실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헬기 계약 보류, K2 전차 2차 도입 검토 시작.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산 전차라니. 1차 계약 때만 해도 우리는 단지 급하니까 사는 임시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럽 군수체계의 대안으로서 한국 무기를 평가하려는 시도는 내부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제 레오파드가 유럽 기갑의 자존심이었고 프랑스제 르클레르가 서방 기술의 정수였습니다. 한국은 그저 신흥 군수국 정도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때 상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해라. 내가 한국 K2 훈련단을 동행해서 분석해. 그 말은 축복인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시스템, 그것도 전차를 직접 분석하라는 임무는 곧 기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자 동맹 외교에 민감한 사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K2 흑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 생각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K2 전차를 마주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 비웃고 싶었습니다. 전차 외관은 단단하고 날렵했지만 어디까지나 아시아식 감성이라는 편견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군 출신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갖는 철강의 본고장은 우리라는 자부심, 아니 오만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독일 크루프에서 시작된 유럽의 철강 기술, 2차례 세계대전을 통해 검증된 기갑 운용 노하우, 그리고 냉전시대 서방 진영의 기술력. 이 모든 것이 유럽 군인인 제게는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신흥국 정도의 인식이었고 그들의 무기기술은 서방에서 배워간 것에 열등한 복제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점화되고 처음 궤도가 움직인 순간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K2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가속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보다 조용하고 프랑스의 르클레르보다 가벼웠습니다. 엔진음이 이상할 정도로 억제되어 있었고 궤도의 진동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K2 편대를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외관만 그럴듯하게 만들어놨겠지. 실제 운용에서는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유럽 전차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량, 낯선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대규모 실전 경험이 부족한 한국 기술에 대한 의구심이 컸습니다. 기동 사격 2킬로 고속주행 사격입니다. 한국군 교관의 말에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움직이면서 정확히 적을 맞춘다는 건 이론상 가능해도 현실에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레오파드 EA7도 정지 상태에서의 정밀 사격은 뛰어나지만 기동 중 사격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K2는 해냈습니다. 조준 사격도 아닌 기동 중 회피 기동 상태에서 2km 밖의적 모형에 정확히 명중탄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연속 사격, 안정화 시스템의 응답성은 제가 지금껏 본 어떤 유럽 전차보다 빨랐습니다. 포탑의 회전 속도, 주포의 상하 조절, 그리고 무엇보다 사격 후 다음 탄 장전까지의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단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실전용 전차입니다. 교관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차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정교한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전 숙소에서 훈련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장비의 기동 각도, 엔진 반응 속도, 사격 정확도, 그리고 무엇보다 K2에 탑승했던 병사들의 움직임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무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기와 하나가 된 듯 했습니다. 전차장과 포수, 조종수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무기가 주인이었던 시대에 익숙해진 게 아닐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전차는 단지 금속으로 된 구조물이 아니라 병사의 손끝과 마음을 이어주는 생존의 수단이라는 사실. 그건 문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배석했던 상부의 한 간부가 저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자료 요청은 아니다. 그런데 K2의 주요 부품 도면, 기술 개요 정도는 분석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겠나? 저는 순간 그 말의 숨은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판단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내부 규정 위반에 가까운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간부는 모든 것을 비공식으로 요청한 것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떤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고 있던 시스템, 그 시스템이 진짜 정의를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내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K2 전차 도입에 대한 1차 훈련 평가 보고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방산 관련 부서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제게는 실전 기록 분석 파트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로 보고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기동 중 사격 명중률 91.2%, 연속 사격 시 탄착군 집중도 우수, 전차 내 전자 통제 반응 속도 0.2초 이내. 그러나 제가 말을 이어갈수록 회의실의 분위기는 서서히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썹을 찌푸렸고 또 어떤 이는 조용히 메모를 중단했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제 무기를 강하게 지지하던 참모총장의 측근도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K2의 성능 수치가 기존 유럽 전차들을 압도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령, 혹시 측정 과정에서 오차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국방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의 속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이렇게 우수할 리 없다는 선입견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재측정을 3차례 실시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하자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너무 호의적인 것 아니냐고 속삭였지만 저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독일제 무기를 지지하던 참모총장의 측근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무 감탄한 것 같군. 저는 그 말이 단지 평가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17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호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회의실이 아닌 별관의 소회의실이었습니다. 한 간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면 일부와 기술 사양이 언급된 문건이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공식 검토용, 한국산 방산 플랫폼의 기술 분석 및 적용 방안 초안. 이걸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제가 묻자 그는 단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건너온 겁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협력을 가장한 채 한국으로부터 건네받은 기술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독일 측에 검토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군사기술 협력에서 이런 일은 종종 벌어지지만 그래도 선을 지켜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물론 군에서 기술을 비교 검토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었고 그 선은 신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독일 측과 기술 검토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령이 실무를 맡아주십시오. 간부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독일 측과의 회의가 잦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유럽 내 공동기갑체계 논의였지만 실상은 한국의 시스템을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통합 가능한지를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한국의 설계 자료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 측의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군요. 분명히 유럽식 프레임을 썼는데 반응 로직이 다릅니다. 어느 독일 기술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설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부품의 조합이 아니라 운용자 중심, 즉 병사의 행동 패턴에 맞춰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설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실전, 감각과 데이터가 동시에 설계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회의 도중 독일 대표단이 잠시 퇴실한 뒤 폴란드 측 고위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약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앞서 나가진 마십시오.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뢰를 저버린 채 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부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분석 결과가 독일 측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갑작스레 일부 인사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론 훌륭할지 몰라도 전략적 유연성은 유럽식 전차가 낫다. 운용체계가 우리와 다르다. 동맹국과의 연동이 어렵다. 그러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였습니다. 제가 직접 K2 전차를 운용하고 훈련에 참여해본 바로는 그 어떤 유럽산 전차보다 직관적이고 신속했습니다. 특히 전차장의 시야 보조 시스템과 디지털 사격 통제는 실전 전장에서 생존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요소였습니다. 한 번은 모해 사격 훈련에서 전차가 진흙 언덕을 넘는 도중 전방, 숲을 너머로 급습하는 가상의 목표물이 나타났습니다. 레오파드라면 일단 정지 후 조준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K2의 포신은 흔들림 없이 자동 보정을 수행했고 조준선은 단 0.8초 만에 정렬되었습니다. 그리고 2초 후 포탄이 명중했습니다. 전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진동은 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철과 기름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사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한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게 매우 인간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폴란드 병사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이 전차라면 최전선에 나가도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17년 군 복무를 하면서 병사들이 무기에 대해 이런 신뢰감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K2를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훈련 기록을 검토하던 중 우연히 상부에서 보낸 문서 하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독일 로비스트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K2 계약을 지연시키면 레오파드 추가 발주를 보장한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모니터 속 문장은 명확했고 차갑게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갑자기 K2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는지, 왜 독일 측과의 기술 검토 회의가 빈번해졌는지, 그리고 왜 제 보고서에 대한 반응이 이상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은 단지 동쪽의 위험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내부의 조용한 타협이었습니다. 국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순수한 기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동료 한 명이 조용히 제게 귀띔했습니다. 조심해. 너무 K2 편을 들면 찍힐 수도 있어. 그는 선의에서 하는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군인이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조차 편을 든다고 여겨지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목격한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K2 전차가 보여준 성능, 병사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의 생존 가능성, 이 모든 것이 숫자로, 데이터로, 그리고 제 눈으로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제 경력을 위해 조용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인가. 17년간 쌓아온 군 경력과 앞으로의 진급 가능성을 생각하면 전자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국가와 동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로비 때문에 열등한 무기를 선택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젊은 병사들의 목숨으로 치러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목격한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제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양심상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내부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장성들과 방산 담당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는 기술 실무 담당자로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문서상의 직책은 자문이었지만 실상은 입막음이었습니다. 제가 K2 전차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내놓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의전석에는 독일 국방산업체 대표와 폴란드 정치권 인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 은밀한 시선 교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의 공급 가능성과 성능 자료가 발표되었고 프랑스제 통신체계와의 호환성을 이유로 K2의 전술적 위험성이 언급되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중심의 사고방식 속에서 한국산이라는 단어를 묘하게 낯설고 불편한 단어로 여겼습니다. 레오파드의 경우 나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하며 향후 20년간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이 보장됩니다. 독일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PPT를 넘기며 기존 유럽 무기 체계와의 연동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전 성능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장군이 제게 물었습니다. 기술자 입장에서 보기에 K2는 실제 전장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까? 순간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제 상관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지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개월간 K2 전차와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 어떤 전차보다도 실제 지형에 강했고 사격 안정성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특히 급제동 후 조준 능력, 피하 식별 반응 속도, 전자 통제 체계는 단순히 수입 무기가 아닌 우리 군이 운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조차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가 긴장한 표정으로 제 팔을 살짝 쳤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실제 훈련에서 K2의 생존성은 레오파드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도시 전투 환경에서의 기동성과 대응 속도는 현 시점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발언이 저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독일 대표는 미간을 찌푸렸고 몇몇 고위 관계자들은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기대와 정반대의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부 메신저를 통해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프로젝트 재배치 통보서. 사실상 K2 관련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였습니다. 정식 해임은 아니었지만 군내에서의 입지는 크게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상부는 명백히 저를 정치적으로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중령,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동료 한 명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장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사실이었고 그 사실을 숨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장차 병사가 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전차를 그에게 맡기고 싶은가? 그 답은 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리고 모든 폴란드 병사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무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해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K2 전차 단순한 무기가 아닌 생존의 철학 물론 그 보고서는 곧 검토 중이라는 상태로 멈춰버렸고 그 누구도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정리한 K2 훈련 성능 비교 분석 자료를 외부 군사 세미나에 익명으로 제공했고 국방 커뮤니티와 기술 포럼에 K2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분석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내부에서 조용히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실무자들이 저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해왔고 기술 보좌관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쓴 자료 읽었습니다. 그 덕분에 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K2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정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이며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병사 한 명 한 명의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전 훈련 첫날 우리는 데모가 아닌 진짜를 보았습니다. K2 전차가 포진한 대기선은 고요했지만 그 첫 발포 순간부터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진흙밭에서도 흔들림 없던 궤도 2km 거리에 움직이는 목표물을 3발 연속으로 명중시키는 포탄. 저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장은 폴란드 동부 지역의 실제 지형을 모방해 조성된 곳이었습니다. 늪지대와 언덕, 그리고 도시 전투를 위한 건물들이 혼재해 있어 전차의 종합적 성능을 평가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레오파드로 같은 코스를 진행했을 때는 여러 구간에서 속도를 줄여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K2는 달랐습니다. 능동형 서스펜션이 지형의 굴곡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보정하면서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기동했습니다. 심지어 급경사를 오르내릴 때도 포신의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언제든 사격 준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포병 중령이 중얼였습니다. 이건 그냥 전차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살아있는 전술 체계입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K2는 단순히 강철과 엔진의 조합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인간의 직감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무기 플랫폼이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산 하며 의심하던 이들이 훈련 종료 후에는 서로 사진을 찍고 운용 일지를 자원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전차장을 맡았던 상사는 이 전차의 시야 확보 시스템은 신세계입니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360도 전방위 카메라와 열화상 장비가 통합된 디스플레이는 기존 전차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부대원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걸 타고 국경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다. 대령님,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정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17년 군 복무를 하면서 병사들이 무기에 대해 이런 신뢰감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야간 기동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K2의 연령상 조준 장비는 숲속의 은폐 목표물을 비처럼 찾아냈고 그 사격 정확도는 레오파드의 반응 속도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중 목표 동시 추적 기능이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조준하면서도 다른 위험 요소들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목표 식별, 3시 방향적 전차, 11시 방향 대전차포. K2의 음성 안내 시스템이 또렷하게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차장은 즉시 우선 목표를 결정할 수 있었고 포수는 조준과 사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 분담은 전투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저는 조종석 뒤에서 조용히 이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돌아가지 못한 동료들의 생명을 대신해줄 생존의 약속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전차가 격파되는 영상을 봐왔기에 이런 생존성 향상 기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훈련 3일째에는 대전차 미사일 방어 시스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K2의 능동 방어 체계가 모의 대전차 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레이더가 접근하는 위협을 감지하는 순간 자동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2초 이내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대전차 미사일이 무서워지지 않네요. 한 조종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 전차의 가장 큰 위협은 보병이 운용하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었는데 K2는 이런 위협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K2는 단순히 수입한 무기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미래다. 이 한 문장에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장이 앞으로 저에게 큰 시련을 가져다 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저는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며칠 후 본부에서 작성한 제 보고서는 상관을 통해 다시 제게 되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죠. 표지엔 빨간 펜으로 밑줄이 여러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교정을 받는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17년 군 경력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워지길 요구받은 문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K2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택한 전략의 중심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K2의 생존성과 화력은 어떤 서방 전차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제가 직접 목격하고 측정한 사실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제 질문에 상관은 말없이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독일 폴란드 전략무기 통합협의안 검토한 그 문서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슈미트 대령. 그는 작년까지 레오파드 계약 실무팀의 대표였고 당시 한국산 무기 도입에 반대 성명을 냈던 인물입니다. 문서를 훑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 측이 폴란드의 K2 도입을 유럽 방산 생태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비 전략을 수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내 친독 성향의 정치인들과 군 관계자들의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의실에서 슈미트 대령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익숙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무기는 정밀하긴 하지만 유럽형 전장 구조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전통과 검증된 철학입니다.
그 말은 과거에도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럽형 전장 구조라는 표현이 걸렸습니다. 대령님, 유럽형 전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슈미트 대령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나토 표준 체계와의 호환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K2 역시 나토 표준에 완벽히 부합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훈련장에서 들었던 K2의 엔진 소리, 병사들이 전차를 향해 가졌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보고 느낀 변화는 이 회의실의 논리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실제 전장의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레오파드의 경우 부품 호환성과 정비 체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습니다. 반면 한국 시스템은 아직 검증이 부족하죠. 슈미트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레오파드가 보여준 실제 성능 데이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럼 대령님은 이 보고서 수정을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상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고서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곧 독일 방산 로비의 공식적 입장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슈미트 대령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령님의 판단이 폴란드 국방 정책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조국과 동료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실제 전투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상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도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원본 보고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존심을 고수할 것인가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 문장을 지우지 않기로 한 제 선택은 곧 제군 경력의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무엇이든 진실을 가리는데 협조할 수는 없다고요.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정치적 타협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K2의 우수성은 숫자로, 데이터로, 그리고 제 두 눈으로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관에게 최종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원안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양심입니다. 상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앞날이 걱정되는군.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으니까요.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본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회의 배석 명단에서 제 이름이 빠져 있었고 공동 프로젝트에도 더 이상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실무는 다른 동료에게 이관되었고 내부 통신망에서 제 계정은 휴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해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스템의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17년간 쌓아온 인맥과 업무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단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고 식당에서는 제가 앉으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한때 저와 가깝게 지내던 동기조차 요즘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내에서 문제인물로 낙인 찍힌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뉴스가 회람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2차 도입 협의 본격화 독일과의 기술 통합은 과제로 남아 그리고 언론에 노출된 인터뷰 하나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G의 전략 담당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무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기술적 종속을 경계해야 한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K2를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과의 진정한 기술 협력보다는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였죠.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 무기 체계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그런 기류는 명확했습니다. 현지 생산을 확대합시다. 핵심 부품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해요. 한국과의 협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완전한 군사주권을 위해서라도. 이런 발언들이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군사주권이라는 명분 하에 기술 탈취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권도 없었고 설사 말을 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선 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처음 품었던 신뢰가 아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하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일방적 이용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저는 작년 훈련장에서 K2의 조종석을 붙잡고 떨던 병사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목숨을 지켜줄 약속이라고. 하지만 회의실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고 있었습니다. 전차의 가치는 전장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한 달이 지나자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폴란드에 상주하기 시작했고 K2의 핵심 기술을 독일 시스템과 통합한다는 명목하에 기술 분석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상호 협력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의 일방적 분석과 활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몇몇 폴란드 관계자들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산 무기인데 그 기술을 분석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신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저는 침묵을 깨기로 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소규모 회의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전차를 선택한 게 아니라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생존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제 말에 회의실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어느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그 판단, 나중에 당신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신보다 병사의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의 미래, 우리 군의 미래, 그리고 젊은 병사들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신뢰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후회하는 것은 지금 침묵하는 사람들일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며칠 후 국방부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향후 기갑전력 조정 방향이었지만 실상은 K2 전차의 운명이 걸린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참관자 자격으로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발언권도 없고 질문할 권한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회의 초반 독일 측 군사고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레오파드 EA8의 차세대 버전, 올해 안으로 첫 배치 가능합니다. 기술적 연계성 측면에서도 우리 쪽이 유리할 수 있겠지요. 몇몇 정치권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럽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드는 아직 양산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배치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면 K2는 이미 양산체계가 완비되어 있었고 즉시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 차이는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봐야 합니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전차의 생존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존성 측면에서 K2가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능동방어체계, 하이브리드 파워팩, 스마트 탄약 시스템 등 K2의 혁신적 기술들이 모두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 직후 저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옛 동료 미콜라이였습니다. 그는 현재 정보참모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너 아직 K2 쪽 맡고 있지? 그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최근에 기밀보고서를 하나 봤어. 독일에 전달된 기술 문서 중 일부, 원래는 K2 도면에서 유출된 거더라.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전부는 아니고 고위층 일부가 독일 측 로비스트와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어. 그걸 기술 협력이라 부르고 있지. 그의 말은 제가 의심하고 있던 모든 것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우리 내부에 독일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퍼즐을 맞췄습니다. 왜 독일이 K2의 핵심 기술을 분석해놓고도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는지, 왜 그들이 갑자기 K2 현지화를 줄이자고 주장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독일 전차가 다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내부의 일부 세력이 애초부터 한국과의 신뢰를 전략적 카드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콜라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국 측에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거야. 폴란드가 K2 추가 도입을 확정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독일과 뒷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 신의조차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한 문장이 발표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동맹국들과의 기술 공유를 원칙으로 K2 계약의 세부 항목을 재조율 중입니다. 겉으로는 기술 협력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배제하고 독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기술도 아니고 전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치와 자존심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생명보다는 유럽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근시안적 사고가 결국 폴란드 국방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고장률, 유지비용, 기동성, 명중률 하나하나의 수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장에서 누가 살아남느냐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장에서 우리 병사들이 어떤 전차에 앉아 있어야 할지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닌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아직 보내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역사가 제게 묻는다면 답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과 한국의 기술력 사이에서 저는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병사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제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다시 국방부 전략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참관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였습니다. 스크린엔 단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산 블랙호크 헬기 도입 계획, 무기한 연기, K2 전차 2차 계약 협의, 최종 조율 단계.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헬기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검증된 시스템, 유럽의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레오파드. 그것들이 우리 국방의 미래를 책임질 것처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책상이 아니라 진흙탕에서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블랙호크는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정밀 유도 미사일과 드론대 앞에서 헬기는 더 이상 전장의 지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레오파드는 가격과 납기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독일의 생산 능력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량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이름, K2 흑표 1차 계약은 실험이었습니다. 과연 아시아의 신흥 군수업체가 유럽 수준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든 회의론을 압도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한국의 자율 생산 체계로 만들어진 전차는 우리가 원하던 즉각적 투입 가능이라는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군이 실시한 독립적 성능평가에서 K2는 모든 항목에서 기존 서방 전차들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생존성 테스트에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K2의 생존율이 레오파드보다 40% 이상 높았던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정확합니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담당 기술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3차례 반복 측정한 결과입니다. 모든 수치가 일치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차 계약은 1차의 2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달랐습니다. 기술 조건은 더 엄격해졌고 폴란드가 한국의 시스템을 함부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측도 1차 계약 과정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학습했던 것입니다. 독일 로비스트들의 마지막 저항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럽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실전 데이터 앞에서 정치적 논리는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우리는 독일의 방식도 미국의 기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정치적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것만이 살아남는 전장.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바로 K2였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국방장관이 직접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폴란드 국방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무기 도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전차 조종석에서 엔진이 깨어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우리의 무기를 갖게 되었다. K2는 단순한 수입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폴란드가 선택한 새로운 미래였고 젊은 병사들에게 약속하는 생존의 보장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저를 문제 인물로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 승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훈련장에서 K2를 몰며 웃음 짓던 젊은 병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이 바로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K2 흑표, 이제 그것은 폴란드군의 자랑이자 우리가 선택한 미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평생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